저희 연구실은 CFD 쪽 연구실이고요. 유체학과. 특히 이제 난류 쪽에 난류 연구를 주로 해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슬라이드는 이제 최근에 발표하는 거 항상 첫 페이지 항상 들어가는 페이지고요. 지금 난류 연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데이터 기반 학습하고 이제 활용을 할 적에 이제 어떤 기존의 방법하고 비교했을 적에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지를 한번 요약한 겁니다. 그 난류 연구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예측을 이제 하는 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죠, 그죠? 모든 과학적인 응용에 있어서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할 건지, 다이나믹스를 예측을 하는 것이 이제 제일 근본적인 궁금 이슈가 되고요. 그럼 예측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부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난류 주변에 강의 흐름이라든지 공기 흐름을 봤을 적에 저런 유동이 굉장히 랜덤하고 케이오틱한 그런 특성을 보이는데 이게 예측이 되나 이제 그런 거를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난류를 주로 시뮬레이션 통해서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 그림과 같은 이제 두 가지 대표적인 간단한 아이소트로픽 프로밸런스 또는 벽 근처의 난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가시화를 적당히 해보면은 그림과 같은 저런 코헤런트 스트럭처들이 이제 랜덤하게 시공간상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전달되거나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로 되어 있고요. 이런 구조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리고 비스코시티라는 물성치 있죠. 물이든 공기든 액체의 점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거기 비례해서 이 사이즈도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작은 스케일의 이런 구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랜덤은 아니다. 보기에는 이제 랜덤하게 보이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시공간상으로 뭔가 컨티뉴어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네베스톡스 방정식이라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방정식이 있고 그걸 잘 풀면은 터뷸런스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난류 특성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작은 스케일부터 해서 큰 스케일까지 굉장히 넓은 스케일의 구조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리졸브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멀티 스케일 특성 때문에 이제 커얼스 됐다라고 우리가. 예. 그래서 작은 스케일들을 스트럭처들을 잘 리졸브를 잘 해야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FD 여기 밑에 테이블은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가 CFD라고 해서 슈퍼컴을 이용하던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난류 이동들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1970년대 이제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한 50년 동안 CFD 기반의 예측을 이제 해왔고, 최근에 이제 데이터 드리븐 프리딕션도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보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대략 한 10년 됐다고 대충 봅니다. 그냥 2015년 근처 정도부터 해서 이제 난류에 대한 적용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는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CFD 드리븐 쪽은 당연히 네베스톡스 이퀘이션을 풀지만 데이터 드리븐은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방정식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방법도 수치해석을 쓰는 거에 비해서 이쪽에서는 잘 알려진 이제 여러 가지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라는 것이고 비용이 이제 CFD는 이제 슈퍼컴을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이제 시공간상으로 촘촘하게 이제 리졸브를 해서 풀어야 되니까 코스트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게 돼 있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코스트가 이제 데이터 드리븐의 경우에는 타겟에 맞춰서 우리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간단하게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훨씬 타임이 적게 든다라고는 안 하고 적당히 든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특징상으로 이제 CFD 드리븐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PD를 넣게 되면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는 데 비해서 데이터 드리븐 경우는 데이터를 넣으면 거꾸로 이제 모델이 나옵니다. 그죠?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대칭성이 이제 깨지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프트 드리븐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원하는 데이터를 마음대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거에 비해서 데이터 드리븐 프릭션에는 블랙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난류의 예측이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펀더멘털한 차원에서 살피게 되면 난류라는 것이 이제 케이오틱한 다이나미컬 이제 넌리니어 다이나미컬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초기 조건이었을 때 이게 그 초기 조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되는 게 과연 얼마까지가 가능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가장 펀더멘털한 질문이라는 게 주어진 초기 조건에 대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그게 결정이 유니크하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일단 답을 찾는 겁니다. 난류 쪽에서는 이제 이러한 시간을 어느 정도 멀리까지 예측이 가능한지를 어느 정도 에스티메이트하는 메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티그럴 타임 스케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의되는 타임 스케일인데 이걸로는 이제 콜레이션 함수예요, 그죠? 콜레이션 함수니까 속도가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도를 통계적으로 구한 통계량이고 이걸 이제 적분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시간 스케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차원 난류의 경우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콜레이션 함수를 구해 보면은 이와 같이 시간이 0일적에 1에서 시작해 가지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러한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제 초기 조건하고는 전혀 무한한 형태의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쭉쭉쭉쭉 떨어져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놀즈 수라든 파라미터에 따라서 두 케이스에 대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시간이 0일 적에 예를 들어서 이런 초기 조건이 있을 적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쭉 바뀝니다. 근데 시간이 여기 인티그럴 타임 스케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좀 작은 때는 요거의 경향을 그대로 그냥 안고 있잖아요. 살짝만 바뀌고 조금씩 바뀌다가 여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한 구조를 갖는데 이게 이제 2TL, 3TL, 인티그럴 타임 스케일이 2배, 3배가 돼버리면은 여기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이제 많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고 새로운 다이나믹스가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과연 예측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니셜을 놓고서 여기까지 쭉 예측이 되느냐? 네게스톡스 방정식 풀면은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다는 것은 파이나이트 타임으로 프리딕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여기서 인풋을 넣고서 그래서 이걸 놓고서 인풋과 아웃풋 사이를 콜레이션을 찾아가지고 학습이 될지 안 될지,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당연히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C겐이라든지 디퓨전 모델 이용해가지고 2차원 난류의 이제 프리딕션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얼마나 멀리까지 예측이 되는지를. 그래서 처음에 사용된 두 가지 알고리즘 중에서 컨디셔널 간, 이 디테일한 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냥 아시는 분 다 알 테니까, 예측 네트워크하고 디스크리미네이트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경쟁을 통해가지고 이제 프리딕션 하지 않습니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것도 최근은 아니지만 벌써 몇 년이 됐지만,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가장 최신의 어쨌든 성능을 보이는 두 모델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이제 초기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타겟이 실제로 시뮬레이션 통해가지고 구한 트루 솔루션인 거죠. 그죠? 요걸 예측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봤더니 디퓨전 모델과 C겐을 이용해가지고 예측을 해봤더니 한 시간이 0.5TL, 한 1TL 정도까지는 요거에 비교해가지고 비슷하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죠? 어느 정도 찾아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2TL 정도 가면은, 그때 정도 되면 시간이 콜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1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거하고 전혀 무관한 걸 프리딕션 해버리죠. 못 맞추죠, 당연히. 네?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1TL이 그러면 한계인가? 네? 사실 그 전에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맞는 건지, 네? 더 가능한 건지, 사실은, 판단할 수는 없었는데, 그러면 불가능한 건가? 예를 들어서 2TL, 3TL 더 가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건가? 근데, 저희가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걸 좀 늘려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 스텝 프리딕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초기 조건이고, 이제 타겟 필드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걸 막바로 예측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우회하는 방법으로 예측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의 결합입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거쳐가지고, 코어스 그레인 해가지고, 이제, 스몰 스케일들을 다 날려버려요. 로컬 필터링 해요. 박스 필터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스몰 스케일들을 날려버려가지고, 라지 스케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라지 스케일을 요 시간의 거를 예측을 하고, 예측이 되면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슈퍼 레졸루션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파인 데이터를 갖다가 예측하는 알고리즘 잘 잡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결합을 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다시 슈퍼 레졸루션 해가지고 원래 걸 회복하는 식으로 이런 방법을 쓰면은 혹시 더 멀리 가능한가? 뭐 여기는 막연히 시도를 한 게 아니고 근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코릴레이션 함수를 살펴봤거든요. 코릴레이션 함수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전체 이제 필드에 대한 거고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은 이제 스케일별로 쪼개가지고 스몰 스케일 성분만 얼마나 코릴레이션이 유지가 되는지 또는 라지 스케일만 유지가 되는지를 봤더니 라지 스케일만 살펴보면은 코릴레이션이 좀 더 늘어난다. 코릴레이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측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죠. 그죠? 거기에 비해서 스몰 스케일의 경우는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그 스몰 스케일은 조금만 지나면은 벌써 히스토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이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지 스케일로 필터링 시키면은 더 멀리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근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거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스몰 스케일을 리커버를 갖다가 라지 스케일만 가지고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활용하면 그걸 이제 결합을 시켜서 이제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이제 시간이 0일 때고, 자, 짧을 때는 뭐 당연히 잘 되고, 3TL, 4TL, 그죠? 뭐 2TL만 돼도 안 됐었잖아요, 그죠? 3TL은 콜레이션이 0.05 이하로 0.03으로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무관한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타겟 필드를 기존의 방법으로 하면은 예측을 못 해요, 거의, 그죠? 이건 전혀 무관한 결과가 나오는데, 비해서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잘 예측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겠다.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순수하게 우리 CFD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한번 시도를 이제 해봤더니,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제가 또 한편으로 드는 거는 이제 CFD 데이터라는 건 굉장히 깔끔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실제의 좀 더 노이즈할 수 있는 특정된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도 이런 게 이제 작동을 할지,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드는 거죠, 그죠? 이것만 잘 되면 뭐해? 실제 적용을 할 적에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대상 문제가 바로 기상 예측이에요. 왜냐면은 기상 예측은 많은 경우 실제로는 3디멘셔널 복잡한 현상이긴 하지만 2D 필드로 우리가 프로키메이트가 가능해요. 그리고 물론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2차원 난류의 특성을 안고서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실제 데이터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기상 예측을 하는데, 기상 예측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내일 온도 예측, 내일 강수 예측,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온도 예측과 강수 예측 두 가지를 각각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현재 온도 예측에 대한 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더 프리딕션이라는 게 가장 근사하게 어쨌든 2D 터뷸런스 문제인데 좀 더 리얼리스틱하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은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자, 기존의 기상청에서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듣는 기상 예측을 우리가 뉴메리컬 웨더 프리딕션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슈퍼컴을 가지고 모델된 기상 예측 방정식들을 열심히 풀고 자료 동화를 통해 가지고 측정된 데이터를 반영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시간을 거쳐 가지고 예측하는 게 NWP라고 해서 기상청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컴퓨테이션이 너무 비싸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웨더 프리딕션을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AI를 적용한 연구들이 당연히
시도가 됐죠. 근데 거기는 대부분 뭐냐면은, 이게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리어널리스 데이터라는 걸 가지고 해요. 이건 뭐냐면은, CFD도 이용하고, 기상 측정된 데이터도 이용해가지고, 기억상의 목적으로 전 지구의 날씨를 갖다가 쭉 모아놓는 자료입니다.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그 이후에 어떤 점을 예측을 하는지를 주로 살펴본.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걸 처리하는데 5일이나 걸려요, 5일. 그러니까 실시간 예측용은 아닙니다. 실시간 예측용은 아니라서 우리는 조금 더 바로 오늘 데이터까지 혹시 이용해가지고 내일 걸 예측을 하는 게 가능한지를 보는 차원에서,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그 웨더 스테이션이라는 게 380개가 있어요. 그 AWS라고 또는 ASOS로 해가지고 유인, 무인으로 해가지고 온도, 습도, 뭐 다양한 그죠? 그런 기상 변수들을 실시간 측정을 해서 데이터가 계속 기상청에서 모으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250제곱킬로미터당 하나 정도입니다. 미국은 넓다 보니까 뭐 894제곱킬로미터당 하나 정도입니다. 미국보다도 굉장히 덴스한 자료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료가 있어서 이걸 이제 활용을 해서 이게 이제 한국, 남한의 이제 지도에 이제 각각 그 스테이션들의 위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스테이션들이 380개가 있고, 울릉도에도 하나 있고, 제주도에도 좀 많이 있어요. 뭐, 백령도에도 있고, 많은데, 여기서 표시한 거는 이제 고점에서의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온도도 일정 타임 시그널이니까 이걸 가지고, 코릴레이션 함수를 구해봤어요. 왜냐면 코릴레이션 함수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예측이 가능한 시간을 에스티메이트 할 테니까 먼저. 그래서 통계적으로 코릴레이션 함수를 구해봤더니 이 위치마다 이 코릴레이션 함수들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인티그럴 타임 스케일, 아까도 말씀드린 그 타임 스케일이 1.41 정도, 1.4 정도. 그러니까 24시간, 34시간 정도. 그 정도가 인티그럴 타임 스케일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위치마다 이게 인티그럴 타임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낮은 데서는 조금 짧고, 길고, 산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산지에는 기상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낮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한 거예요. 그래서 낮은 쪽이 당연히 예측하기가 더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예측을 이제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뭐냐면은 어느 시점에서의 스테이션에서의 온도고, 타겟은 뭐 몇 시간 이후에 타겟에서의 같은 스테이션에서 온도를 이게 이걸로 돼서 이게 예측이 됐는지를 이제 본 겁니다. 그걸 이제 예측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조금 테크니컬하게 고려한 거는, 이게 온도라는 게 이제 1년을 단위로 이제 주기적으로 변하죠. 그죠? 그리고 또 하루에도 또 거의 주기적으로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부분을 빼냈어요. 빼내서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이건데, 1년 동안의 온도의 변화, 그 다음에 하루의 변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변하는 것들을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서의 플럭추에이션, 데비에이션을 이제 예측을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이 스테이션들이 높이가 다 다르거든요. 높이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같은 공기를 하더라도 산에 올라간다든지 하면 온도, 압력이 떨어지고 단일 팽창해가지고 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가지고 포텐셜 템퍼러처로 환산을 한 베리어블을 가지고 이제 TPT-H라는 것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측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CNN 기반의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스윈 트랜스포머 기반의 알고리즘, 그 다음에 GNN 기반. 그러니까 GNN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 자체가 이제 유니폼한 격자에서 안 조져 있으니까 GNN을 쓸 수가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앞에 CNN이나 스윈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유니폼 격자로 인터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실제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19년, 20년치 데이터가 있어요. 충분합니다. 예? 이걸 이용해가지고, 80%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하고, 2020년도는 트레이닝 하지 않은 데이터를 예측을 할 수 있는지를 본 겁니다. 1년치를. 그래서 예측 시간도 이제 1시간, 3시간, 24시간까지 이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뭐 똑같은 데이터니까 오른쪽 것만 보시면 되는데, 각 스테이션에서의 예측된 거하고 타겟하고의 에러를, 평균한 값을, 예측 시간에 따라서 표시한 그림이고요.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게 이제 기상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기들이 이제 예측한 것이 오차가 얼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져와가지고 같이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보다 더 낮게 예측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능을 보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서는 한 12시간까지는 이 세 가지 네트워크 중에서 이제 스윙 트랜스포머 기반이 제일 나았었는데 그 경우에는 12시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더 성능 자체도 일단은 좋아진다. 근데 이제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실은 제일 큰 차이는 뭔가요? 이거는 예측이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학습은 미리 하면 되는 거고 예측은 순간적이죠, 그죠? 인퍼런스 타임이 워낙에 짧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에러의 분포들을 각 스테이션별로 이제 표시를 하고 NWP의 에러하고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네트워크에 관한 예측 에러들은 좀 모든 스테이션들의 좀 골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NWP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크죠. 안 맞는 데는 굉장히 안 맞고 상대적으로 잘 맞는 데는 또 잘 맞고 그래요. 그래서 스케이터 플러스를 보게 되면은 NWP 예측은 틀릴 때는 4도까지도 틀리고, 근데 저희 이제 예측은 한 2, 3도 범위 내에 다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그 시간별로 12시간 예측을 갖다가 서귀포 스테이션이 이제 NWP가 가장 잘 맞는 데 중에 하나라서 그 경우에 저희 거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측정된 심볼에 측정된 값하고 NWP하고 저희 네트워크하고 비교했을 때 뭐 다 비슷하게 쫓아가는 걸 알 수 있고요. 제일 안 맞는 데가 이제 산지인데 양양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테이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파란색이 이제 NWP인데 차이를 많이 보는 게 비해서 저희 거는 이제 많이 쫓아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에러 어널리시스를 이제 이용하면 뭘 알 수 있냐면은 왜 이게 어떤 데 잘 맞고 어떤 데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그랄 타임 스케일이 길수록 에러가 적게 나와요. 당연히 길게 유지가 될수록. 그리고 높이가 높을수록 스테이션의 높이가 높을수록 안 맞아요. 산지로 가는 데이터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변의 스테이션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럼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데이터 스테이션이 많은 지역이 또 더 잘 맞추고. 이걸 또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뭐 서울, 경기도, 강원도가 있는데 서울이 에러가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스테이션이 굉장히 많아요. 각 구별로 하나씩 있다 보니까 여기 마지막 거는 이제 스테이션이 덴시티가 높은 쪽이면 에러가 좀 낮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높이도 낮은 데가 많고 그래서 에러가 좀 작은 데에 비해서 강원도가 제일 잘 안 맞습니다. 강원도가 안 맞는데 여러 가지 겹쳤는데 일단 높기도 하고 지역이 그다음에 스테이션들도 상대적으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의외로 제주도는 또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산지도 있고 그런데도 잘 맞는 편이에요. 이런 걸 이용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정확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된다? 한 가지 방법은 스테이션을 좀 늘려서 데이터를 좀 더 확보하면은 조금 더 에러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12시간 예측을 실제 특정된 데이터하고 예측한 걸 갖다가 각 격자를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모든 위치에서 값을 플로팅 해가지고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10월 한 달치를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빨개졌다가 파래졌다 하는 거는 하루에서 이제 낮에는 뜨거워졌다가 밤에는 차가워지는 그러한 걸 갖다가 같이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완벽하지는 물론 않지만 그래도 좀 경향을 쫓아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빨리 서둘. 그 다음에 강수 예측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상 예측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수 예측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자, 강수 분포는 사실은 순수한 2D 터뷸런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사실은. 그죠? 데이터는 2D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2D 이미지인데 거의. 근데 피직스는 더 복잡하죠, 훨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네? 해봤더니 NWP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어널리스 기반의 데이터는 실시간 데이터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요걸 했는데 한국에 이제 강수량을 예측하는 레이더 시설이 이제 10군데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긴 이런 이런 기구들이 여기서 이제 레이더를 공중에다 쏘고서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이 있으면은 반사되는 반사율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거하고 콜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반사율하고 그다음에 강수량하고 콜레이션이 있습니다. 이걸 환산해 가지고 이런 사진 같은 매일 여러분들은 매일 그 기상 예측할 적에 그 캐스터가 이렇게 보여주는 동영상 중에 어제 오늘의 강수 분포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있어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레졸루션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5분 단위로 500m 단위로 이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좀 짧아요. 한 3, 4년 정도 데이터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피직스를 분석을 해봤는데 콜레이션 함수를 이렇게 또 한번 분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는 이제 워낙에 짧게 왔다 안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콜레이션은 워낙에 짧습니다. 짧아서 1시간, 2시간. 그러니까 인티그럴 타임 스케일이 오더 오브 1hour. 짧아요, 사실은. 그래서 길게 예측하는 거는 무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짧게 우리가 나우캐스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캐스팅이 아니고. 그래서 짧은 시간 예측을 이제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를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평가는 이제 GPO에는 이제 이렇게 RMS 에러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는 특히 이제 이걸 많이 크리티컬 석세스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비가 뭐 몇 밀리미터 per hour 이상 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그만큼 오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상만 오면은 맞춘 거예요. 근데 온다고 했는데 그만큼 못 왔으면은 틀린 거죠. 그죠? 폴스 알람이죠. 근데 이제 덜 온다고 예측했는데 또 그만큼 오게 되면은 그것도 놓친 거잖아요. 미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안 온다고 예측했는데 안 왔더라.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빼고, 요거 세 가지를 합친 다음에 맞춘 거의 퍼센티지를 CSI라고 해가지고, 여기 1이 되면 완벽하게 맞추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쪽에서 인덱스. 그래서, 스윙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여기서 서울로 보이는 타겟을, 요 지역의 비를 예측을 이제 하는 거를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여기 예측하는데 주변 데이터까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을 또 이런 쪽에 나누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이용해가지고 예측을 또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하고 비교를 하냐면은 DGMR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2021년 네이처 논문에 나와 있던 건데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제 당연히 이걸 해봤어요. 구글 딥마인드 그쪽에서 이제 주로 영국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한 게 있는데. 그 알고리즘을 저희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떻게 같은 데이터에서 같이 이제 해봤어요. 저희 한국 데이터에다가. 그래서 해봤더니 이제 에러를 보게 되면은 파란 게 이제 DGMR이고 아니 이게 DGMR이고 저희가. 그래서 에러 자체가 이제 많이 줄 수도 있고 스펙트럼 자체는 이제 그쪽이 좀 더 나아요. 근데 이제 CSI 같은 걸 보게 되면은 1mm 이상 온다고 예측한 퍼센티지를 맞추는 거는 또 저희가 살짝 더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인퍼런스 타임이라든지 트레이닝 하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쪽은 워낙에 이제 리소스가 빵빵하잖아요. TPU 같은 거 써가지고 시간을 케어하지 않고 그냥 네트워크를 제대로 아마 키워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필드 같은 걸 보더라도 타겟이 이거면은 이제 저희는 조금 약간 흐릿하기지만 이렇게 예측하고 이 알고리즘은 이제 DGMR을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 마치 또 잘 맞는 것처럼 예측하는 걸 보이지만 실제로 RMS1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것보다 훨씬 큰 게 나옵니다. 포인트 와이즈로 예측은 훨씬 틀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수들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특성인데 난리 특성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라지 스케일 구조는 훨씬 멀리까지 유지가 되고 스몰 스케일 스트럭처들은 라지 스케일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피직스를 반영을 하게 되면 예측하는 시간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고요. 기상 예측의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CFD 기반의 예측한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져요. 예측할 수 있는 시간도 짧고, 그죠? 노이즈 할 거고, 그러니까 피직스도 복잡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충분히 저희가 그런 물리적인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면은 그것도 늘릴 수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전망은 밝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은 방법을 주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는 더 남았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제 온도 변화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 전에 초반에 말씀 주셨던 난류에서 우회해서 라지로 필터 걸어가지고 예, 예. 우회하는 게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 주시고 어플리케이션 2에서는 안 했어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게 못했어요, 아직은.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순서가 지금 이게 동시 진행을 하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회하는 방법은 가장 최근에 저희가 찾아낸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냥 10쪽 잠깐 보여주시면 10쪽이요? 변호를 해주시면 그 롱타임 롤아웃 하기 위해서 이제 코어를 갖다가 웨이트 코스그린 시킨 다음에 나중에 스포로전 아, 예. 공학 문제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하는데 그 랜덤 노이즈 같은 거 제거하면서 이렇게 DRC나 이렇게 디노이징하고도 이렇게 들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저 로우파스 필터를 어떻게 가져가냐도 굉장히 큰 솔루션이 많을 것 같은데 피처 프리딕션 할 때 혹시 여기 대해서 좀 이렇게 그건 다양하게 해보지는 않았고, 예. 저는 이제 이게 스펙트럴 메소드 쓰다 보니까 스펙트럴 컷오프 필터나 또는 이제 박스 필터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뭐 필터의 사이즈, 필터의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는 있겠죠.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저기 몰래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예, 예. 시간 관계상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또 따로 여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관해 주신 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이제